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마블 스튜디오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나로 전 세계를 울리고 웃겼던 그 거대한 제국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계바늘을 딱 30년 전으로만 되돌려본다면 믿을 수 없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도, 수조원의 매출도, 열광하는 팬덤도 없던 시절,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던 시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96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연말, 미국 뉴욕의 한 사무실에는 찬바람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마블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미국 파산법원의 챕터 11, 즉 파산보호 신청을 낸 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법원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백기를 든 겁니다. 지금의 위상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당시 마블은 정말로 사망 선고 직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90년대 초반 미국 만화 시장에는 기이한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화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이슈 넘버 1번을 사두면 나중에 집 한 채 값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비닐도 뜯지 않은 만화책을 수십 권씩 사재기했습니다. 마블은 신이 나서 책을 찍어냈죠. 표지만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또 팔고 또 팔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예고 없이 터지는 법입니다. 수집가들이 일제히 지갑을 닫자 서점에는 악성 재고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마블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어른들이 쫄쫄이 입은 유치한 그림책을 왜 보냐는 비웃음은 기본이었죠.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돌았습니다. 마블? 거기는 스토리텔링 회사가 아니야. 그저 장난감 피규어를 팔아먹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찍어내는 인쇄소일 뿐이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탠리와 제커비가 평생을 바쳐 만든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같은 캐릭터들이 그저 장난감 판촉물 취급을 받던 그 시절을요. 직원들은 월급이 나올지 걱정하며 짐을 쌌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도, 토르의 망치도 회사의 빚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마블이라는 이름 자체가 실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1996년의 겨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화제국 마블의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첫 페이지입니다. 자, 집안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쌀독에 쌀을 채우기 위해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물건은 죄다 대다 팔아야겠죠. 마블 경영진은 눈물을 머금고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그나마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기 캐릭터들, 바로 회상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식을 남의 집에 팔아넘겨야 했던 가난한 아버지의 비극, 그 처절한 생존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바겐세일. 마블의 경영진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꽤 괜찮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기보다는 마치 급전을 구하러 다니는 잡상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팔려나간 건 당시 마블 만화책 판매량의 1등 공신, 돌연변이 군단 엑스맨이었습니다. 20세기 폭스가 이들을 헐값에 사들였죠. 그리고 마블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심장이나 다름없는 스파이더맨. 이 친구는 소니 픽처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마블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마블은 소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스파이더맨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우리 회사 캐릭터 전부 다 묶어서 단돈 2,500만 달러에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2,500만 달러면 요즘 헐리우드 주연 배우 한 명의 출연료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니 측 임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머지 캐릭터 따위에 누가 관심이나 둔다고 그럽니까? 우린 그냥 스파이더맨만 가져가겠습니다. 결국 소니는 단돈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남짓한 헐값에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소니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마블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으로 입양 보낸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 성공했는데 정작 친부모인 마블에게 돌아오는 건 영화 수익의 5%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바이센스 비용뿐이었으니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극장가는 슈퍼히어로 붐으로 뜨거웠지만 마블의 금고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돈이 들 만한 A급 스타들은 다 팔아먹었습니다. 판타스틱 4도 갔고 헐크도 갔습니다. 이제 마블의 창고에 남은 건 누구였을까요?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며 퇴짜를 요왔던 먼지 쌓인 2군 캐릭터들. 인기 없어서 팔리지도 못한 그 찌꺼기들이 마블의 마지막 희망이 되리라고는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여기서 마블의 경영진, 특히 당시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메이젤과 젊은 기획자 케빈 파이기는 미친 결단을 내립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수익을 100% 가져오자.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이미 통장은 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블은 정말 목숨을 건 도박판에 뛰어듭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메릴 린치를 찾아가죠. 그리고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캐릭터들의 영화 판권을 담보로 5억 2,500만 달러를 빌려주십시오. 이때 담보로 잡힌 명단을 보면 기가 찹니다.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호크아이, 닉 퓨리. 지금 들으면 어벤져스 올스타전 멤버들이지만 당시만 해도 냉정한 금융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엑스맨도 아니고 웬 듣보잡들만 남았네.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아이언맨은 그저 깡통 로봇이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촌스러운 성족이 입은 옛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B급도 아깝다, C급 히어로들의 떨이 판매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마블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섬뜩했습니다. 만약 마블이 직접 제작한 첫 번째 영화가 실패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저 모든 캐릭터의 권리는 은행으로 넘어간다. 즉 마블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말 그대로 올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건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곧 공중분해를 의미했습니다. 이 살얼음판 위에서 마블은 창고에 남은 캐릭터 중 가장 먼저 총대를 발 주인공을 고심 끝에 선택합니다. 억만장자 플레이보이의 무기상인이고 성격 파탄에 가까운 알코올 중독 전력까지 있는 남자. 네, 바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가장 도덕적이지 않고 가장 히어로답지 않은 이 남자가 마블 제국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도박의 파트너로 지목된 배우 역시 캐릭터만큼이나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정해졌습니다. 아이언맨. 그렇다면 누가 이 깡통 로봇 안에 들어갈 것인가? 메가폰을 잡은 존 파브로 감독은 한 남자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당시 헐리우드에서 로다주는 연기 천재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약에 절어 살았습니다.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했고 재활원을 탈출해 이웃집 침대에서 자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제작자들은 그를 재능은 있지만 절대 고용해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 1순위로 분류했죠. 마블 경영진은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도박판에 마약 전과자를 안 치겠다고?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칫 배우가 촬영 도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경찰서에 잡혀가기라도 하면 영화는 엎어지고 마블은 그대로 파산하니까요. 하지만 감독과 케빈 파이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자기 파교적인 삶을 사는 남자,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상처투성이인 남자. 로다주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토니 스타크였던 겁니다. 존 파브로 감독은 경영진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겪은 굴곡이 이 캐릭터에 깊이를 더해줄 겁니다. 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보험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배우에 대한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어떤 보험사도 로다주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가입 거부합니다. 사실상 촬영 불가 통보였죠. 결국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재기를 위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조연 배우보다도 못한 헐값인 5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기로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증금까지 사비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주연 배우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마블이라는 배는 이제 구멍난 도치를 달고 폭풍우 속으로 출항을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이 시작됐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작비 2천억 원이 투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완성된 시나리오조차 없이 크랭크인을 감행했습니다. 줄거리에 큰 틀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대사는 비워둔 채 매일 아침 감독과 배우들이 트레일러에 모여 자, 오늘은 또 무슨 대사를 쳐야 이 장면이 살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영화 속 메인 빌런 오베디아를 연기한 명배우 제프 브리지스는 훗날 인터뷰에서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회고했죠.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2억 달러짜리 학생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다. 그만큼 현장은 주먹구구식이었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대본 부재가 훗날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정해진 대사가 없으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특유의 능글맞고 재치 넘치는 애드립이 봉인 해제된 것입니다. 기존 히어로 영화들의 딱딱하고 비장한 대사 대신 살아 숨쉬는 인간의 날 것 같은 대화,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건방지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즉흥 연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감독과 배우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다음 대사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몰입했고 이 절박함은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물론 촬영장 밖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 호사가들은 마약쟁이 배우를 데려다가 대본도 없이 찍는다고? 보나마나 올해 최악의 망작이 될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개봉일이 다가올수록 마블 사무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캡틴 아메리카와 어벤져스 멤버들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하고 은행 금고 속으로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케빈 파이기를 비롯한 제작진은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우려와 마블의 마지막 희망을 담은 필름롤이 드디어 2008년 5월 전 세계 극장가에 내걸립니다. 과연 관객들은 이 무모한 도박에 어떤 응답을 보냈을까요? 2008년 5월 2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블의 모든 것을 건 도박, 영화 아이언맨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입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핵폭탄급 대폭발이었습니다. 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관객들은 스크린 속에서 날아다니는 붉은 슈트의 히어로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최근 몇 년간 본 블록버스터 중 가장 완벽하다며 찬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마약 중독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토니 스타크 그 자체였으니까요. 전 세계 흥행 수익 5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며 마블은 단숨에 빚더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역사에 남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기자회견장에선 토니 스타크가 준비는 알리바이 원고를 읽는 척하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툭 내뱉습니다. I am Iron Man.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이중생활을 하던 기존 슈퍼히어로들의 낡은 공식을 보란듯이 깨부든 겁니다. 이건 영화 속 토니 스타크의 선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전 세계를 향해 나 건재해, 내가 돌아왔어 라고 외치는 부활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쿨하고 당당한 히어로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텅 빈 극장에 남은 관객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대를 찬 흑인 남자가 등장하죠. 닉 퓨리 국장. 그가 토니 스타크에게 건넨 대사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의 슈퍼히어로가 당신 하나뿐인 줄 아시오? 당신은 이제 더 거대한 세계의 일원이 된 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마지막 단어, 어벤져스 이니셔티브. 그 순간 전 세계 마블 팬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전구가 켜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이언맨이 다른 영웅들과 만난다고? 마블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을 성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객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우주,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웅장한 설계도를 그 짧은 쿠키 영상 하나로 보여준 겁니다. B급 캐릭터들의 떨이 판매로 시작된 이 초라한 프로젝트가 문화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점이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이 쏘아올린 작은 불꽃은 곧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2009년 미키마우스의 왕국 디즈니가 마블을 무려 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장난감 전단지 만드는 회사라며 조롱받던 그곳이 이제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든든한 자본이라는 날개까지 단 마블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토르, 캡틴 아메리카가 차례로 스크린에 등장했고 2012년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했을 때 관객들은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주는 전율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0여 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인종과 국경,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가 타노스의 핑거스냅 앞에 숨죽였고 영웅들의 마지막 인사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블은 단순한 영화 제작사를 넘어 21세기를 상징하는 거대한 문화 제국이자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까요? 빚쟁이에 쫓겨 잘난 맏아들들을 헐값에 남의 집 종으로 팔아넘겨야 했던 가난한 아버지.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골방에 처박혀 있던 못난 막내 아들 하나를 붙잡고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 처절한 심정. 그 막내 아들이었던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는 보란듯이 성공해 집안을 일으키다 못해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성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파산 직전의 만화가게에서 시작해 B급 캐릭터들과 퇴출당한 배우가 벼랑 끝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역전 드라마.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마블이라는 세계관에 더 열광하는 것 아닐까요? 1996년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찬란한 황금기를 쟁취한 마블 스튜디오. 이것이 바로 파산 직전에서 문화 제국이 되기까지 마블이 써내려간 위대한 생존기였습니다.